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허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간 비타민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요 약이 되는 건강정보. 오늘은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네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그동안 이 치과 정보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수정 씨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소정 씨요? 잠깐만요. 잠깐 끊어갈게요. 아, 나 소정은 누구였지? 소정 씨 누굽니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아니 소정 씨는 제가 죄송한데 첫사랑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걸 꼭 편집해 주셔야 돼요. 아니요. 자, 방송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아니요. 자, 소정 이행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이를 소정이라고 불렀네. 정신이 없구나. 오! 뿔. 이거 재밌으니까 꼭 방송 내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환자에 빠진 치아는 혹시 대체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분 틀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틀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가 빠졌을 때는 브릿지라는 치료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임플란트라는 아주 좋은 기술이 널리 퍼지면서 임플란트로 노년에 빠진 치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령 임플란트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령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심고자 하는 그 뼈가 어떤 상태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폭이 좁고 그 다음에 높이도 적당하고 골 밀도도 적당하다면 가장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전신 질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전신 질환이요? 네. 헉,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저희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피를 멈추는 약을 피가 묽어지는 약을 계속 드시는 경우 혹은 뭐 간 질환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눠져서 각각 임플란트를 심는 상황에 어떤 제약을 걸거나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더 임플란트 수술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 이 뼈이식 수술이 고령 환자에게 부담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상처 치유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다양한 전신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뼈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 몸에서 뼈 이식을 하는 건가요? 자가골 이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경우는 구강암이라던가 이렇게 큰 수술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이제 턱뼈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이제 대퇴골이나 이런 부분에서 뼈를 잘라내서 그거를 이식을 하고 뼈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이제 뼈가 부족해서 조금 채워넣는 정도라면 자가골보다는 이제 합성골이나 이전골이라고 하는 만들어져 있는 뼈가루 재료들을 써서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돼지뼈나 소뼈 혹은 이제 그 볼륨만 유지시킬 목적으로 이제 합성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 뼈 밀도와 관련 있는 이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떨까요? 골다공증 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가장 쉬운 게 약물 때문에 그래요. 아, 그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 때문에요? 네. 그 약들 중에 물론 골다공증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비스포스토네이도. 비스포스포네이트. 아, 포네이트. 네. 그 약을 이제 그 약의 계열의 약을 드시면 이제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브론즈라 그래서 이제 그 약물 관련해서 뼈가 괴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뼈를 이제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 약을 일정 기간 이상 끊고 오셔야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도 자신한테 맞는 이런 치료 방법이 좀 있잖아요. 치료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들이 다수를 상실한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좀 나눠서 이제 치아 몇 개가 빠져 있는 거를 부분 무치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이제 악이라는 게 턱뼈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턱뼈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완전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거를
완전 무치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져 나왔는데 보통 치아들이 빠지게 되는 경우라면 네. 어금니가 많이 빠지세요. 어금니가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세 개. 와, 이게 모형인데 이렇게 쏙쏙 빠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좀 특별한 모양이에요. 이야. 세 개, 네 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어금니로 우리가 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금니가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씹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치아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걸 가지고 부분 틀니를 했던 거죠. 여기에다가 치아를 만들어서 여기 틀니를 넣어서 어금니를 만들고 그걸로 씹게끔 했던 건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부분 무치약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치아가 빠지면 앞니가 놔두고 뭐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치아가 빠졌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부분 무치약으로 생긴 경우라면 네. 씹는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분 무치약이라고 하고 네. 과거에 이런 치료는 부분 틀니를 만들어서 빠진 어금니나 이런 치아들을 채워주는 치료를 했었고요. 이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임플란트로 어금니를 심어줘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없는 어금니 치아들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금니가 빠지는 경우들은 나머지 치아들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나머지 치아들이 더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꼭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아, 이게 어금니가 약간 조금 빨리 빠졌을 경우에 거기를 빨리 메꿔주는 게 그 다른 치아를 위해서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어금니는. 특히 어금니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네. 다 빠진 치아가 그쵸. 지금 사진상에서 보이는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이가 하나도 없이 이제 뼈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완전 무치약이라 완전 그래요. 무치약. 이런 상태를 저희가 완전 무치약하고 부분 무치약이라고 구별을 하는데 두 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부분일 때는 임플란트나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분일 때는 임플란트로 다 재건을 해주는 게 좋고 아, 네. 이제 그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부분 틀니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전 무치약일 경우엔요? 완전 무치약일 때도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로 전체를 다 수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와, 임플란트로 이거를 만약에 다 메꾼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해서 치아가 빠진 개수만큼 다 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어금니에는 조금 더 이제 치아 개수만큼 심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앞니 부분은 이제 심미적으로 예뻐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입술을 받쳐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발음을 하거나 어떤 기능적인 요소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힘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개수를 줄입니다. 오. 그래서 아래 앞니는 뭐 6개가 빠졌어도 한 2개 정도 심고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예? 앞니 2개만 싣고 연결을 해요? 네, 그러니까 끝에 송곳니와 송곳니에 심고 앞니 6개를 연결해도 요 구간이 짧거든요. 아. 그리고 힘을 꽉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해요. 근데 위에 앞니는 보통은 2개를 심진 않습니다. 6개가 빠졌다 그래서 최대한 심을 수 있을 만큼 한 4개까지는 심는 게 더 좋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3개까지는 심어야지만 위에 앞니는 이제 힘을 바깥으로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한 4개 정도 적게는 3개까지 심어서 위에 앞니 보철을 만들게 됩니다. 아, 이렇게 각각의 임플란트 치료는 과정부터 소요 시간 그리고 회복까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많이 다르고요. 이제 부분 무치약 치료를 하느냐, 또 완전 무치약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됩니다. 부분 무치약은 치아 이제 빠진 부분을 뭐 몇 개 심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완전 무치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치아가 다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쫙 심었어요. 네. 그리고 나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나 먹어봐야죠. 먹어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가 지금 사람들 보고 네. 임플란트를 심고 물어보세요 하면 이 상태로 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는 못 무시는데 턱뼈 때문에 네. 한 요 정도까지 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만큼 높이였던 게 이렇게 무시는 상태로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 무치약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임플란트 크기를 맞춰주는 거군요. 네, 길이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야지 적정한 길이가 돼야 사람들이
평상시에 있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고 뭐 기능을 할 때도 편안함을 느껴요. 또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 정도를 결정해 줘야 입술이 합주기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고 밑에 틀니에 이제 치아에 의해서 서포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완전 무치약에서는 높이를 잡아주는 거, 앞뒤 관계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네요. 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근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 절개와 비절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차이는 어떤 게 있고 장단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잇몸 절개 수술과 무절개 수술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거죠. 잇몸을 내가 열어서 수술을 뼈를 보고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무절개로 요만한 구멍 하나 내서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잇몸을 열면 뼈가 노출이 되고 이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꼬매야 되니까 네. 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잇몸을 꼬매야 되니까 아픈 게 조금 더 증가를 하겠죠. 네. 대신 장점은 내가 이 뼈의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심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무절개 수술은 이제 뼈가 아주 튼튼하고 좋은 경우에 잇몸에 구멍을 하나 뽕 내고 거기에 한 4.5mm 정도 구멍을 내거든요. 거기에다가 드릴링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통증도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발치 즉시 식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발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열어요.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안에 염증 긁어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잇몸을 꼬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잇몸 절개 수술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잇몸 무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발치를 하고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잇몸 뼈도 아물고 잇몸도 다 아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점을 좀 따져보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자기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치아의 상태를. 네. 치과를 가셔서 내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이거에 따른 계획이 생겨요. 치과 치료 계획이. 그걸 보고 임플란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제 고령이실수록 아까 말씀드린 전신 질환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상담이나 아니면 조사 혹은 소견서를 보내서 저희가 답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 할 때 이 돈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비용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건강보험이 되고요. 정말요? 네. 2018년도 이후에 2018년 이후인가요? 네. 이제 개인당 2개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거를 보험 적용을 해줬어요. 딱 2개, 이 2개 이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개인 본인 부담금은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0% 정도 본인 부담금이 생기고요. 30%만 내면 되는 내면 거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완전 무치약에는 해당이 안 돼요. 부분 무치약일 경우에만 2개에 해당되는 네. 금액을.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임플란트 신입되는 게 보험 적용이 되고요. 네. 완전 무치약일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단 2개도 네. 적용이 안 됩니까?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환자의 상태나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선생님? 임플란트 안 아프게 하는 병원, 잘하는 병원 많습니다. 꼭 받으셔서 치아가 더 망가지기 전에, 또 내 턱뼈 구조가 망가지기 전에 치료 잘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성현 선생님과 소정이와 함께한 우리 유익한 정보, 많은 건강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선생님, 소정이가 누구시죠? 선생님, 소정이가 누구예요?